뭐 또 속으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산책님이 재밌는 게 3개나 있는데 거기서 굳이 너무 솔직히 진실을 얘기해드려. 아니요. 네,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김프로님은 더문을 재밌게 보셨습니다. 왜 더문의 앞잡이라 그러지? 혹시 뭐 관련주 사신 거 아니죠? 엔터주 별로 안 사시죠? 네. 재밌던데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고 뉴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표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뭐 흥행? 또. 흥행 말고 뭐 뭐요? 있는지 한번 쭉 리스트 한번 보시면은 그 지난주 그 정프로님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폄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좀 빚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 그래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밌대요. 지난주 재미없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네, 네. 그건 이제 실언입니다. 실언. 재밌답니다. 이거 제일 기대작인데 왜 이걸 그렇게 완전 폄하하시냐? 실언. 뭐 아,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대요. 아우 이보현 씨가 그것 때문에 저기까지 나왔는데. 누구요? 이병헌. 이병헌. 아, 이병헌 씨. 퀴즈도 나왔더라고 어제. 예. 이병헌 씨의 연기는 이제 정말 어떤 그 달인의 경지에 이제 오른 것 같습니다. 이병헌 씨가 저기 영화 데뷔하자마자 4개인가 3개 말아먹은 거 아시죠? 계속. 그랬어요? 원래 초반에? 영화판에서 3개 연작 말아먹으면은 캐스팅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째가 5번째에서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예, 예. 그걸로 살아난 분이죠. 전도연. 그전에 다른 건 좀 완전 망했지 완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넌 그냥 TV 해야 될 것 같다. 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내 마음의 풍금이 저는 첫 번째인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뭐가 아유. 있었군요. 아니 연예계 별명 국밥이었다니까. 말아먹는다고? 네. 근데 이게 영화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도 좀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극장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 거의 한 40% 이상 올랐을걸요. 오. 근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라이너님 나오셔가지고 뭐 네. 극장 산업의 위기 뭐 이런 네. 거 얘기할 때 결국은 좋은 작품이 이제 소비자들을 극장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영화 쪽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뭐 요새 극장 누가 가나 싶다가 이게 영화 리스트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저희 팀에서는 그 오펜하이머 이거 출시 앞두고서 저희 내일 모레 그 핵무기가 전쟁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련해서 인터뷰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핵무기가 뭐 쓴 거는 한 번밖에 두 번이죠. 일본에서만 그 2번 쓴 거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네. 어떤 그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니까 알뜰별잡 그 뭐 해가지고 그 놀란 감독을 만났더만 뉴욕 가서. 그래요? 네. 근데 막 환호하는 그 장항준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애처롭든지 그렇게까지 뭐 하게 해서 뭐 사인 받고 막 그건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워렌 버핏이랑 1대1 저 인터뷰한다고 치면 우리 엄청 환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엄청 환호하겠죠. 그냥 인터뷰 하죠. 아니, 우리는 엄청 Hi 좋아하지. Warren, 에이, how you doing? 그러지 마세요. 뭐, 에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마. 막상 만나면 엄청 막 하고 이럴 건데 이제 투자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워렌 버핏 뭔데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자 뉴스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커다란 매크로적인 변화는 없었고 이게 다우가 그나마 조금 강해요. 그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이게 아무래도 장기 금리 좀 올라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으로 보더라도 다우는 한 0.6% 정도 올랐고 S&P하고 나스닥은 0.3,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은 15일에 미국의 소비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안 좋은데 이제 소비 지표만 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은 소비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주에 있을 주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에 연준의 FMC, 7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그 금리 25bp 왜 올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9월 연준에 대한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 주가 차트입니다. 컨트리 가든? 부동산 회사예요. 네, 13 홍콩 달러에서 지금 0.98 뭐 중요한 회사예요 여기?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아 컨트리 예, 가든?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요. 비구위 위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헝다 이름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헝다보다 그 프로젝트가 더 많은 기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예. 아. 그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수로만 따지면 헝다보다 거의 4배 이상 많습니다. 예. 한 3천여 건 정도의 건설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규모로 보면 한 255조 정도 되는데 어제 그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어떤 그 도미노적인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래소의 영내 채권 12개에 대해서 거래 중단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6일에 만기 도래한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 어치의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 중에 약 300억 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3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주게 돼요. 조금 한 30일 동안 돈 좀 어서 구해봐라 그러는데 여기 유예 기간에도 이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일에 그 상반기 관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손실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네. 6개월 동안의 순손실이 10조 원이 넘게 야. 났습니다. 한 1992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홍다그룹과 함께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디폴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자기가 뭔가 돈을 땡겨서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먼저 그 돈 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이런 분들 이거 완성 못하게 되면은 그분도 연이어 디폴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건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뭐 자재를 납품한다거나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가 디폴트가 나면 이제 줄줄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난민들이 생겼대요. 중국에 그 다 완성 안 된 그 아파트에 왜냐면 저쪽에서 나가야 되겠지. 예. 거기 올인했겠지. 그러니까 거기 완성 안 된 아파트에다가 그냥 가서 사는 거야. 그렇죠. 예, 물도 안 나오는 데다가 그런 뉴스에 나오더라고. 요즘에 심각해. 예, 중국의 그런 업체 그런 소식, 그 흉흉한 소식들이 네. 좀 부동산발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전해지고 데모도 있어요. 세게 하던데 거기 보니까 내 돈 돌려달라고. 근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거의 전 재산의 대출까지 그러니까. 받아서 한 건데 짓다 말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컨트리 가든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가운데 이런 최대 업체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한 5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업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됐다. 이게 JP 모건의 어떤 분석 보고서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있는 업체가 뭔가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을 바꾸서 여기서 디폴트가 돼버리면은 조금 건실한 업체더라도 신규 분양을 할 때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내가 돈 내고 청약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 판매가 안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쪽에 돈이 안 들게 되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좀 부양책적인 측면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프로님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네. 정말 이렇게 확 느낌이 올 정도로 파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좀 인정할 만한데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유의미한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정책의 목표에 항상 써 있었던 게 집은 살기 위한 거지 투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쓰고 그다음에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5년 만에 그 정책 항목에서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삭제했습니다. 투기도 하란 얘기. 투기를 해서라도 올리자. 뭔가 좀 유동성 살리자.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이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과 채권 상환 기간 연장해주면서 그 부동산 업체들을 안 망하게끔 하려고 계속적으로 뭔가 좀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 수요를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인 거예요. 기존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던 수요들 말고 생애 첫 구입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래 부동산 시장 밖에 있던 사람인데
부동산 시장 안으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 모아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좀 지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전매 제한 완화, 거기에 생애첫 주택 대상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좀 유명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집 사면 금 드립니다 지금 행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 금을 줘요. 네, 청약하면 뭐 그 정도의 옛날에 상황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집 사면 뭐 사은품 주고 뭐 살아보고. 맞아요. 그 무슨 금열쇠 뭐 맞아, 이런 거 그런 거 주고. 했었어. 경품 예. 행사하고. 예, 맞네. 예. 자동차 주고. 맞아, 자동차 주고. 예. 예. 이거는 뭐 직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내부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외부에서라도 돈을 많이 땡겨야 되잖아요.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국무원이 그 주말 사이에 발표한 얘기 중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무조건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차별을 했냐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지식재산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 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겠다. 이것도 기업들이 갈 때마다 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어느 정도 안착됐다 싶으면은 약간 좀 버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국내화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작 했어야지. 신뢰가 없어. 예.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부분들이 아는 분도 거기서 한번 철수하는데 거의 야반도주 아저씨 나왔어. 죄도 없어. 뭐 세금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엑소더스 하듯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복됐던 것이 누적돼 있는데 경제 좋을 때야 뭐 이런 거 뭐 있으나 없으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본인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외부의 투자 자금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는 오히려 이런 그쵸.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컨트리 가든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디폴트 우려. 먼저 첫 번째 뉴스를 우리 살펴봤고요. 시청자들이 진짜 잘 안 보시나 봐. 뭘요? 우리 한국의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해주시 하는데 한국 문제요? 한국 그 경제나 금융 문제는 지금 줄창 다르고 좀만 계셔 보십시오. 미스터 마켓에서 본격적으로 다를 거예요. 오늘도 있어요. 오늘 저 퐁당퐁당 데이라고 한 1년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죠. 예, 두 번째 뉴스 바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래? 예, 그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산업 쪽 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쪽 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요. 뭐 네.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제 취재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그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전달을 했어요. 야, 그러면 그거 잘라야 된다는 얘긴데 원래 거기는 간단하게 예산 유지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30%면 음. 거의 그냥 오퍼레이팅 그냥 운영자금 외에 다 빼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못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이 3%, 그러니까 증가율이 3%로 올린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긴축 예산이 됩니다. 긴축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임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예산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여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근본이 됐던 게 요즘에 세금이 엄청 안 거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거를 뭐 다양한 이유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세 같은 것들이 잘 안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유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기억하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세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올해 상반기만 했을 때 재정 적자 규모가 무려 83조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적자 전망치를 다 넘어섰고요. 이게 총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8조 1천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세 수입이 39조 7천억이 줄었고요. 지출도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총 수입 다 세금 들어온 거에서 총 지출, 그 세금 나간 거를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5조 4천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 재정 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27조 5천억 흑자가 났습니다. 사실 그 세수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에서 27조 5천억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통합재정 수지가 55조 4천억 적자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관리재정 수지는 83조 적자다. 어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의 네. 지출 계획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세수가 굉장히 많이 안 거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쓰는데 그 정부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그 이른바 일시대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시대출금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내에 가장 큰 대출 규모고요. 이미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000억이 넘습니다.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전체 그 작년에 1년 동안 받았던 일시대출액이 34조 2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게 땡겨서 쓴 겁니다. 물론 이게 일시대출이고 마이너스 통장 관련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못 갚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이거 다시 다 갚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출이 마이너스 대출 잔액은 영원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부족한 세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버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버는 소득세 그리고 기업들이 버는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지표인 각종 지표가 각종 세금들이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3% 안쪽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경기가 안 좋은 영역이 생기면은 원래 정부라는 데가 하는 일이 민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생기고 뭐가 안 좋으면 거기에 민간에 안 좋은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안 좋으면 약간 좀 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거를 조금 더 성장률을 위로 해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안 좋은 산업이 있으면 그쪽을 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 변동성을 좁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완충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예산 삭감을 두고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내가 먼저 지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치의 충돌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변동성은 커지고 각 분야에서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갈등은 굉장히 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이제 됩니다. 집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돈 잘 벌어올 때는 형제들 간에 그 우애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빠듯해. 혹은 대출로 연명해. 그러면 야, 큰애를 과외를 시켜야 되는 거냐. 이게 작은 애 운동시키는 거 좀 줄여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하면 이제 형제들끼리 형 때문에 나 운동 못하는 거 알지? 이 가치 충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저희 집은 그럴수록 더 형제들끼리 단결했어? 똘똘 뭉쳤던 것 같습니다. 형이 해, 나는 괜찮아. 아니야, 네가 그래도 머리가 제일 낫다. 네가 공부해라. 뭐 이런 식이었죠 저희는. 그래서 영진이 밀어줬죠. 밀어준 결과가 썩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공했죠 이 정도면. 네, 여튼 예, 세 번째 뉴스 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그 나이 제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50년 만기.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왜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냐고 얘기하냐면은 이 50년 만기 대출이 출시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난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특정한 어떤 은행에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기준의 절반을 50년 만기 대출로 내보냈어요. 네. 이게 50년 만기 대출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만기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것보다 50년 만기로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매월 내야 되는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자는 원래 똑같은데 만기에 따라 원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조금 더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출시 한 달 만에 거의 1조 2천억 정도의 대출 취급액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만기까지 다 갚는 걸로 보면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다 갚으려 그러면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만기를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30년이라고 해서 30년 내내 갚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차주의 상환 기간이 평균 한 7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상품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세 이상은 못 받게 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50년 만기니까 34세면은 50년이면 85세까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네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20살 때 받아도 50년 만기면 70세까지 갚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은퇴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걸 적용하고 있는 데는 보통 이런 대책 나오면 신한은행이 좀 빠릅니다. 네. 대체로. 뉘앙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하는 거 보면 대충 규제 방향에 잘 아, 그래요? 맞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만기 40년 이상 대출을 만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방침 때문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있고요. 한 70세는 그럼 이거 50년 이런 거 못 받는 거예요? 70세. 음. 그러니까 이 규제가 적용이 되면 그렇게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정프로가 은행원이야. 예. 70세 분이 오셨는데 나 50년 만기로 대출 받을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나? 어르신들이라면 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이제 아 형님 아니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이 얘기해 보자고. 나이 들면 대출도 받지 마라.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아니, 그래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담보라는 게 어쨌든 집이라는 게 담보가 있는데 예. 타고 안 해준다 그거를. 아 지금 법적으로는 그거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아유 가세요 할머니 무슨 대출이에요 할머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가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전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를 밟고 가십시오. 자 아 이것도 이상하게 또 분위기 잡히네. 아니 그러니까 형님도 70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담보가 있다고 해서 차주를 보지 않고 50년, 100년 이렇게는 안 해준다고 어떤 금융회사도. 예. 네,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도화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런 거지. 약간 좀 정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네. 정부가 정책을 너무 시류에 편승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년 만기 대출 그 DSR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럼 50년 만기 대출 만들어 줄게요로 했다가 50년 만기 대출에서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니까 이걸 줄여야 되겠으니까 명분 삼아서 35세 대출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자율적으로 그분의 어떤 상환 능력을 보고서 평가를 해서 담보와 상환 능력을 보고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좀 잡아야 되겠는데 그걸 명분으로 뭐를 삼을까 하다 보니까 야 나이 많다고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출 만기 긴 거 해주면 되겠느냐 이게 뭔가 좀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검토 방안이 나오는 건데 사실 좀 정책이 가볍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곧 70 되니까. 예.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